는 라디오 정보시대 이 시간 진행의 아나운서 김희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조지아를 포함한 동남부 6개 주를 관할하는 외교사절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총영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023년 부임 이후에 우리 동포 사회와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오신 분이신데요. 애틀랜타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995년에 이곳에 한번 오셨었죠? 예, 그렇죠. 그때 네. 직무연수차 왔었죠. 예. 네네. 그때 얼마나 계셨나요? 그때는 한 1년 조금 더 있었어요. 1년 2개월인가 그 정도 있어요. 네, 네. 그때 오셨을 때 그때가 처음 방문하셨던 거였고, 그렇죠. 예. 이번이 두 번째 이제 오셨던 건데 좀 어떻게 달라진 걸 좀 느끼셨나요? 처음 오셨을 때? 그렇죠. 뭐 여기 애틀랜타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네. 90년대 중반에 애틀랜타하고 지금 애틀랜타하고는 너무나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기 그 교민분들하고 만나면 이제 여기서 3, 40년 사신 분들하고는 얘기 저 얘기 옛날 얘기도 하는데 네.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들 보시면 그 뭐 사업차 이제 뉴욕에 간다, LA에 간다 그렇게 하면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애틀랜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 어디예요? 어디냐고. 그러면 조지아 애틀랜타입니다. 그럼 거기 좀 이렇게 시골 같은. 근데 지금 애틀랜타 하면 다 아시겠지만 경제 중심지고 미국의 애틀랜타의 국제공항이 잘 돼 있어갖고 하치필드 잭슨 공항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그 항공의 중심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애틀랜타를 모르면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될 정도로 맞아요. 애틀랜타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네.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그 사이에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많이 한 곳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 애틀랜타가요. 네네. 자, 부임 이후에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꾸준히 소통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나 좀 만남이 있었다면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진짜 많아요. 진짜 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애틀랜타의 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네.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가 성장하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 쪽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네. 여기 보면 그 미주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그 회장도 여기 계시고 네. 그리고 옥타 세계 그 무역 한인 무역 협회도 여기 우리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올 4월에 아시겠지만 제 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를 애틀랜타에서 개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항상 그 매년 그 한국에서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개최하던 거를 그 재작년부터 해외로 나가서 처음 시작한 게 결국은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LA거든요. 그렇죠. LA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서울에서 전주에서 하고 여기서 다시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 뉴욕도 아니고 시카고도 아니고 네. 좀 애틀랜타에서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이제 그 준비하시던 분들이 힘들곤 했지만 저희가 그 애틀랜타가 그 국제 도시가 된 게 그 96년 올림픽을 이후로 빠르게 국제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네.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그 기업들, 동포 기업인들이 그 우리 전 미주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게 아마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기화로 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뜻있고 참 인상이 깊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총영사님 부임 이후에 정말 가장 큰 행사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네. 관련해서 우리 애틀랜타가 더 많이 또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이 넓고 또 우리 한인 인구도 굉장히 지금 더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영사관으로 또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나 여러 문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접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
스스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시고 하시는데 그 네네. 여기 한인분들이라든지 그 한국에서 잠시 다녀가시는 분들이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거는 아무래도 사건 사고겠죠. 네네. 뭐 큰 사건부터 작은 사건까지 뭐 다치시는 일도 있지만 작은 사건들은 뭐 이제 뭐 여권을 잊어버렸다든가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네네. 그래서 그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영사가 또 출동을 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시간이 충분히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민원들은 그런 이제 사건 사고에 연루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본인이 이제 뭐 공직 업무라든지 뭐 병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전화가 오면 뭐 저희가 응대하고 필요하면 또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그 한인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일들을 하시는데 방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네, 총영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단 총영사관을 사시면서 뭐 한두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거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총영사관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교 역사로 보면 비엔나에서 그 영사 관계가는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총영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네. 그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저희 관할 지역에 한국 국민들의나 국가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이제 대변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게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여기 와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를 통해서 도움받을 일들, 뭐 여권을 발급한다든가 공증을 해준다는 그런 것들을 총영사관에서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문화라든지 경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교류들을 저희가 이제 촉진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네네. 역할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총영사님이 또 앞서서 좀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워낙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색을 다들 잘하셔서 다 많이 알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또 노년층의 우리 한인분들은 거기서 조금 좀 소외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민원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좀 방법이 지금 있나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네. 뭐 그 문제가 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 전임자들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총영사관들에서 가장 큰 업무가 아무래도 그 연세 계신 분들이 다운타운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인회관 저기 좀 그래도 좀 파킹도 쉽고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이 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희가 이제 순회 영사 업무를 네.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중단된 거를 제가 있으면서 다시 재개한 게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그 순회 영사 가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급하신 일이 생기면 네. 찾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디지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예약제를 해놔서 그렇죠. 하는데 네네. 연세 드신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시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워크인이라고 해서 그냥 오시는데 저희가 그 모든 분들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교민 수도 증가를 하고 영사 네. 서비스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많지 않은 인력이지만 다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교민사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본부에다가 그 영사 인력을 좀 증원시켜 달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속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네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그 특히 노년층
그 교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 본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뭐 저희 여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영사관이 가까워서 너무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타주에 가 있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5-6시간 걸려서 영사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순회 영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순회 영사 통해서 우리 특별히 또 노년층 우리 한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이제 광고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에 부임을 하신 이후에 특별히 우리 애틀랜타 지역이 그리고 조지아를 포함해서 동남부 6개 주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뭔가 좀 진행이 되는 주들이라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일적으로나 뭐 어떤 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다녀보셨을 때 좀 특별히 좋으셨던 데가 있나요? 좀 네, 기억에 남는 그 그런 장소. 6개주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넓게 보면 네, 한번 네. 네. 실질적으로 제가 6개주 관할 지역을 다 다녀봤는데 네. 주마다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네. 특색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지방자치제의 가장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이 규칙도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다 다르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어서 그러지 몰라도 애틀란타가 가장 그 우리 한인들한테는 인상 깊은 것이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주정부 경제개발부에서 네. 그 총영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조지아주 북쪽 그 카운티 몇 군데를 다녔는데 네. 매 카운티마다 우리 기업들이 2개에서 5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 깜짝 네. 놀랐는데 네. 예, 그리고 그 조지아 노던 유니버시티인가 네네. 거기에는 한국어 과정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군인들도 협약체에서 나와서 이 조지아 곳곳에 한국의 그런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네. 존재감, 프레젠스가 느껴져 있어 조지아주를 다닐 때마다 어떻게 보면 뿌듯함, 자랑스러움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친근함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지아주가 인상이 가장 깊죠. 네네. 그러시군요. 역시. 네. 그런데 일적으로 말고 좀 여행도 좀 다니셨나요? 시간이 좀 되셨을까요? 그 일 때문에 다닌 게 많고요. 네. 개인적으로 여행은 좀 몇 군데는 다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신대륙이잖아요. 네. 신대륙이라서 그 광활한 뭐라 그러나 그 대륙 영토에 네네. 그 사람 손이 안 간 자연스러움.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가장 난 거는 저 애쉬빌하고 그 스모키 마운틴 그 태풍 그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네네. 거기 일주일 전에 다녀갔는데 네. 그쪽이 그렇게 이제 많이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좋은 걸 다 보고 지나가가지고 네네. 다행이다. 그러네요. 네, 운이 좋으셨네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때 네. 그 허리케인으로 저 고생하신 분이 많죠. 그 이후에 한번 그렇죠. 애쉬빌에 근처에 다시 가봤는데 네. 실제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너무 넓어서 저희도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항상 가시는 데만 가시지 또 안 가보신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그렇고, 네네. 아무튼 아무래도 일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서 정말 구석구석 다 다녀보셨는데 인상 깊으셨던 거는 우리 한국 기업이 각 카운티마다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또 자랑스러운 거죠. 네네.
또 좀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 특별히 애틀랜타와 조지아주 그리고 동남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 또 경제 외교 측면에서 총영사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기업들하고 네. 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 우리 기업들이 그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와 직접 그 연락을 하면서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하고도 공유를 하고 네. 그게 이제 모아지면 워싱턴에서 대사관에서 총괄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관담회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기업들하고 많이 하는 거는 그 기업들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커뮤니티에 봉사도 하시고 네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를 또 불러주세요. 저희를 네. 불러주시면 그게 이제 한국의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본부에다도 보고하고 워싱턴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의 얼굴을 알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 공정 관계에 있는 네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문화와 교육도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외교의 가장 또 중요한 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추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교육 쪽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원이 나와 있어요. 네. 교육원이 나와 있어 갖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그 한글 우리 그 교육도 시키고 네네. 그 선생님들을 교육 연수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대학이나 학교마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원과 또 추가적으로 영사관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한글 학교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또 저희가 그 재정적으로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네네. 사실 그 한국어가 상당히 많이 조자주에 알려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진짜 그 스페인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더 많이 쓰이는 그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네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듣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네. 통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국어가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한국 교육원이 우리 교육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도움이 되는데 문화 네. 쪽은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문화원이 없더라 이렇게 큰 지역에 문화원이 없어가지고 네. 그 문화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와 보니까 여기 워낙 한인 분들이 한국 문화를 다방면으로 국악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음악, 팝송, 뭐 케이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 홍보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그 애틀란타 중심으로는 필요는 없는데 제가 플로리다를 내려가 보니까 네. 플로리다는 의외로 한국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플로리다는 외국인하고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네. 문화원이 그쪽에 있거나 아니면 그 우리 플로리다 우리 그 교민들도 상당히 그 한국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뭐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도 한국관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국관 만드는 사업이 안 되면 네. 거기다 문화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하나 이게 애틀란타에서 그 문화원이 필요하다면 그 우리 그 2세들 네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하던 우리 많은 교포 그 단체들이 한국을 알리지만 체계적으로 2세들의 한국을 알려주는 그런 문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틀란타에도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을 알리는 그런 네. 관광 측면에서 문화원이 그러니까 그 문화원 플러스 관광 기능이 합친 사무소가 애틀란타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해보고 그건 네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으니까 네. 제 후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애틀랜타가 문화 쪽이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하시는데 네네.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3년에 부임하셨는데 이제 2년이 예. 2년을 채우고 이제 음. 떠나시는데 2년이라는 게 좀 짧은 것 같아요. 원래 좀 3년인데 제가 네. 정년이 돼가지고 그래, 예, 그래서 좀 일찍 그러시군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정년 규정을 지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중에 한글 학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태어난 한인 2세인데 한글을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글 학교에서 꾸준히 공부했던 아이들이 정말 커서도 한글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잘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잘 해오고 계신 것 같고 특별히 문화 관련해서는 또 후임자분과 또 잘 말씀하셔서 그게 또 추진이 잘 되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약간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뭐 뉴스 통해서 보면 최근에 좀 미국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우리 한인분들이 뭐 미국 내 여러 주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한인분들이 타겟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불법 이민이신 분들이 타겟일 텐데 지금 최근에 LA는 지금 굉장한 소동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시긴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총영사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뭐 이제 뭐 그 미국에 출장 오시거나 잠시 방문하신 분들은 문자들 다 받으셨을 텐데 네, 일단 그런 소요 지역에는 일단 안 가시는 게 가장 네, 세이프하시고 네, 만일 그 피치 못하게 거기 있다가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영사관에 연락해서 협조를 조력을 받는 것이 그게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고 네, 네, 그래서 안전을 항상 그 본인이 잘 지키시고 네.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빨리 영사관에 연락을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일단 그런 좀 위험 지역은 네, 최대한 그곳과는 좀 멀리 있는 게 네,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다. 네. 그 말씀. 네. 여기까지 저희 말씀 나누고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 전에 잠깐 LA 소식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좀 위험한 곳에 네, 우리 한인분들은 특별히 좀 네, 최대한 멀리 계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외에 또 혹시 또 미국 내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재난이나 범죄 또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총영사관에 가장 먼저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돕게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사건 사고를 저희 그 아시겠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뭐 수첩에다가 그 긴급 연락 총영사관의 긴급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하시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 사고를 당하시면 바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얘기를 하다가 긴급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도와드리는 일이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한인 그 사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빈도가 많이 늘어났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문제라서 전화로 하고 필요한 시간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이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긴급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거기에 맞게 알아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비상시를 대비해서 네, 알아두면 좋을 연락처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색을 하면은 찾을 수가 있는 바로 거죠. 총영사관 보면 바로 앞에 그렇죠, 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자, 핸드폰으로 바로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몇 번 그 제대로 나오나 봤더니 네. 바로 뜨니까 네네. 요즘에는
핸드폰만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시면 맞아요. 바로 네. 네. 자, 그리고 총영사님 뭐 공직 생활 꽤 오래 해 오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공직 생활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또 외교관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들 정말 많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네. 슬픈 일도 있고 그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외교관을 시작을 했던 90년대 초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수원국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긴밀하게 그 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국력이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에 네. 저희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그 네네. 환란이 일어나고 그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일어나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자 할 때 해결하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가 그 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그 좀 경제력이 큰 나라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G7이라고 그래서 그룹 7이라서 그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큰 일본도 그때 포함이 돼 있죠. 그런 나라들이 해결하다가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신흥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신흥 국가 인도라든지 커지니까 이런 나라들이 빠지면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G20가 이제 생기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20개 국가가 모였는데 20개 모이기 전에 이게 7개에서 11개로 늘리느냐, 15개로 늘리느냐, 13개로 늘리느냐 그 와중에 이제 네. 한국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강했고 그걸 제가 이제 그 실무 책임자로서 그 총괄을 하면서 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저는 뭐 실무적인 것만 했고 위에 윗분들이 많이 그 노력을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새로운 그 세계 경제를 룰을 정하는 네. 그런데 20개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던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일들인데 네. 그 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도 그 우리 그 김홍빈 대장이라고 손에 좀 장애가 계신 분인데 네. 히말라야 그 8,000km 그 넘는 산을 다 정복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파키스탄의 그 히말라야 산맥 8,000m 이상 그 봉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브로드 피크인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정복을 하시고 네. 내려오시다가 이제 조난을 당하셔가지고 네네. 그걸 그게 거의 7,500, 7,700에서 조난을 당하셔고 그걸 구하려고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실패하고 그때가 가장 좀 이게 뭐 하다 보면 성공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안 될 때 그때 많이 속상하고 막 네. 슬퍼 그런 적이 좀 있죠. 예. 네네. 슬픈 일도 있었고, 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네네. 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총영사님은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언제셨나요? 어릴 때부터?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전 전공에게 제가 뭐 그 신문학이라서 그 커뮤니케이션 저는 뭐 사실 저희 요즘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하지만 이런 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어쩐지. 근데 살다 보니까 네. 세상이라는 게 자기 의도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외교관이 돼가지고 이야.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도 참 재밌는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걸 느껴서 계속 하게 된 거죠. 네네.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거는 알겠는데 재밌다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좀 느끼셨나요? 즉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가 된 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88년 올림픽을 이후로 네. 세과하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93년에 외교관 생활을 시작할 때 해외 나가는 거는 상당히 그
신기한 일이었고 재밌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드문 일이었죠. 네. 네. 특별한 일.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말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사회 체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진짜 많은 국가를 다니고 유럽에도 8에 5년 살았고 저기 미국에는 지금 여기 3번째인데 네. 여기 2번 그 뉴욕에 1번 살고 거기도 미국도 5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네. 파키스탄에도 살았고 아프리카도 살아보니까 네. 그리고 출장은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 다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런 세상을 작은 단위로 국가에서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가 자체 통합도 쉽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조화롭게 하는 일들이 외교관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기여는 하죠.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네. 네. 이게 정말 총영사님의 어떤 그런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시고 이게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게 흥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외교관을 꿈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다.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2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외교관이 되는 절차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보람이 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려면 실제로 이게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행동하지? 왜 아프리카는 계속 저렇게 잘 살지 못하지? 제가 외교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한테 그 선배들이 정확히 얘기해서는 면접관이 물어본 게 네. 아프리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아프리카도 사람 사는 곳인데 10년, 20년 지나면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제가 한 10년 있다가 아프리카 근무한 게 2000년대 후반이니까 네. 10년 좀 지나서 아프리카 봤더니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참. 네. 근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못 살고 있나? 잘 산다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거인 그렇죠. 거네요. 자기들이 잘 사는 방법이 다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더 투자하고 싸우지만 그러지 않은 시기도 있고 잘 사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네네. 세상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그런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네네.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지 하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네. 생각하는 건 근데 왜 이 나라 갔더니 왜 이 모양이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외교관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네. 일단 가장 프랙티컬한 거는 시험에 붙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네. 열린 마음의 자세로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네네. 그렇네. 오픈 마인드 요게 좀 키워질 수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외교관이 되고 싶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픈 마인드로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의 역할이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되는 거는 우리 그 한인 그 우리 교민들께서 교포 사회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셔야 돼요. 네. 정치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스포츠도 좋죠. 스포츠적으로나 그 성공을 하시면 이제 한국이 알려지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성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보다 못한 그런 커뮤니티에 우리 한인분들이 기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기여를 그 많이 하시면 그 진짜 굿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결국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한국과 그 본인들이 좀 많이 예로서 그 교포 기업을 얘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한국과 연결을 하면서 그 우리 그 한미 관계의 그 바닥이 되는 거죠. 우리 교포들이 하시는 게 바닥을 다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해주시면 상당히 한미 관계가 진짜 그 단단해지고 그렇게 네. 되는 거. 실제로 제가 보면 여기 애틀란타에 그렇게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참 제가 그 애틀란타에 근무하면서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교민들이 그 미국에서 기여하는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그렇게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제 그 임기 동안 상당히 그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진짜 보람차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민 1세대 그리고 1.5세대 이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좀 이어져서 우리 차세대들은 아무래도 이민 1세대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더 미 주류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마인드가 더 넓기 때문에 더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믿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인 청소년, 우리 차세대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외교부에서 그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그 이제 제 제너레이션이죠. 제 제너레이션에서 제 세대에서 시작했을 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똑같은 문화 상품을 만들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 그것보다도 퀄리티를 낮게 그런 시대에 살았고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간간히 뭐 우리 교민들 만나면 말씀드린 게 제가 연수할 때 그 한국 기업이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삼성이 있었어요. 네. 저희 삼성이 이제 텔레비를 사가지고 네. 그 뒤를 읽어보는데 아무리 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사 나왔는 지사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너무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네. 거의 그 뭐라고 그 돋보기로 봐야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코리안 디스카운트거든요. 사람들이 미제인 줄 알고 그 일제인 줄 알고 산다는 그거를 거예요. 안 밝히는 게 더 낫다. 근데 지금 코리안 프리미엄 시대로 코리아 네. 프리미엄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한국이라는 이름 붙이면 같은 거를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차세대 분들은 한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는 것을 내세우시고 그 실질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키우시면 코리안 프리미엄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그런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미 한국 코리아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랑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또 더 도움이 더 되고 기회가 더 열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기까지 정말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한인분들의 그 특별히 이민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위상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듯한데요. 총영사님 이제 임기를 끝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정년 퇴임하시나요?
6월 30일이 퇴임 날짜. 네네.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쯤 해서 퇴임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실 거고 지금까지 외교관으로서의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퇴임 이후에 그 시간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33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발전하고 사실 한국의 발전은 국가가 한 것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다 발전시킨 거고 그런 혜택을 그 한국인으로서 한국 외교관으로 받은 거고 저희 삼성이 그 여기서 그 뭐 많이 팔고 현대가 자동차를 팔 때 저하고 사실 뭐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런 거를 있으면 저한테도 미국 사람이라든지 외국 사람이 알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한국 외교관으로서 진짜 보람 있는 생활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제가 배운 거를 좀 가리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에서 또 제가 나가면 대학에서 또 이제 강의하게 또 기회도 주고 하니까 네네. 일단 제가 그 배웠던 거 알았던 것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일 먼저 하면서 네. 천천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직의 무게감에서 벗어나서 네. 민간인의 자유로움 가벼움은 아니고 다양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들으면서 그 정말 그 무게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네네. 이제 그 무게감을 조금 벗어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또 하시고 싶은 일들 하시면서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또 많이 또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그 역할도 하시면 참 좋겠다. 네. 어쨌든 그렇게 연결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될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뭐 네. 기여를 해야겠죠. 네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활약하실 그 시간들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